롯봉기의 어느 바 마이히메. 이것은 1994년경 어느 비오는 날에 롯봉기에서 택시기사에게 들었던 이야기. 투채널 투고자였던 야쿠타로 씨가 밤들이 논일다가 잡은 택시기사가 자신의 이상한 체험을 꺼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날 탔던 택시는 롯봉기 방위청 근처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였습니다. 시간은 심야 시간대로 요코하마까지 40분 정도 되는 긴 길이라 야쿠타로 씨는 기사님, 무서운 체험 같은 거 없으세요? 물었습니다. 기사는 잠시 생각한 뒤 손님, 실은 말이죠. 입을 열더니 어느 기묘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일인데요. 비가 쏟아지던 날, 기사는 롯봉기 사거리 근처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까운 빌딩에서 5명의 남녀가 나오는 게 보였죠. 그들은 가게 처마 아래에서 비를 피하며 무언가를 논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윽고 둘이 고급차에 올라타 떠났고 남은 3명이 택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중 한 남자가 차에 올라탔고 심각한 얼굴을 하며 노가타까지요? 라고만 전했습니다.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손님이 갑자기 기사님, 믿어주실까? 나지막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모 TV 본국 장수 프로그램 방송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5명은 아자부에서 식사를 마친 뒤 어느 스텝의 제안으로 친구가 운영하는 바에 가기로 했다는 것. 가게는 빌딩 5층에 있고 아담한 바였습니다. 병을 치르고 가게를 막 재오픈한 마스터와 인사를 나누고 안쪽 테이블에 착석해 미주와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가게 안이 조용해졌고 어느덧 모두가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N씨가 다른 멤버에게 말을 걸자 모두는 입을 모아 아무것도 아냐 라고 중얼거릴 뿐이었죠. 하지만 그 표정은 어딘가 겁먹은 모습입니다. 이윽고 여성 스텝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 가게 뭔가 이상해 라고 뱉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 생각이었으나 어색해서 말을 꺼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이상한 겁니까? 물었더니 여성 스텝은 입구 근처에서 엄청 기분 나쁜 느낌이 나요 하더니 입구 부근을 가리켰습니다. N씨는 그냥 착각이에요 웃어넘기고 입구로 걸어가 확인해 봤는데요. 대나무로 만든 칸막이가 놓여있을 뿐이었습니다. 칸막이에는 4개의 종이로 만든 납작한 인형이 붙어 있었어요. 인형은 전부 눈, 코 등이 그려져 있지 않은 소박한 생김새로 부모와 자식 둘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N씨는 아무것도 없었어 말했습니다만 그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기만 할 뿐. 여성 스텝은 저 종이 인형이 장난 아닌 느낌이 나 라며 창백해졌습니다. 그러자 다른 남성 스텝이 화장실 갈 때도 섬뜩했어 하는 말을 꺼냈고 N씨는 모두가 무서워하는 걸 보다 못해 진짜 겁쟁이들이네 쏘아붙인 뒤 자기도 화장실을 향했습니다. 화장실 안은 어두웠는데 N씨가 이를 보던 중 갑자기 양쪽 어깨에 무거운 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건 순간적인 착각 같은 게 아닌 식은땀이 흘러나올 정도로 명확한 느낌이었습니다. 뒤로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고 조용한 화장실에는 자기의 떨리는 숨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도망치듯 화장실을 나온 N씨는 창백해져 돌아가서는 역시 가게를 나가는 쪽이 하고 소리쳤습니다. 가게를 나온 5명은 빌딩 밑에서 비를 맞으며 가게에서 각자가 느꼈던 섬뜩한 위화감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택시기사가 멀리서 보고 있었다는 거죠. 기사는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끝나자 손님, 어쩌면 그 가게 위험한 것 같아요. 다시는 안 가는 쪽이 좋겠네요. 충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은 손님 지금 뭔가가 따라왔어요.
야쿠타로 씨는 그 말에 놀라 뭐가 보였던 겁니까? 물었더니 기사는 아니요, 보였다기보다는 묘한 느낌이었어요 합니다. 그 택시에는 그 전에도 여러 손님들을 태웠는데 아무리 떠들어도 창문에 김이 서리지는 않았다네요. 하지만 NC가 차에 타는 순간 창문에 일제히 김이 서렸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뒷좌석에서 장난 아닌 기척을 느꼈다고 합니다. 검도를 취미로 한다는 기사는 그 기척이 단순히 취객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걸 바로 깨달았던 겁니다. 노가타에 도착. 기사는 차를 내리려는 NC를 재촉해 뭔가를 떨치듯 손뼉을 치고 절을 시켰습니다. 뒷좌석에 떠돌던 무거운 기척은 점점 옅어져 가고 이윽고 기사는 가슴을 쓸어내렸다네요. 야쿠타로 씨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마우, 오도루, 춤추다라는 뜻의 글자가 들어간 가게 이름이었다는 걸 기사에게 듣고 친구와 함께 다음날 그 빌딩을 방문했습니다. 빌딩 간판에 무히, 마이히메 라고 하는 바가 있었던 거죠. 친구와 함께 빌딩 5층으로 올라갔더니 어디선가 선양의 내음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복도 안쪽으로 마이히메 라고 쓰인 문이 떡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는 살며시 문을 열고 기사가 말했던 대나무 칸막이가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확실히 종이 인형이 붙어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 인형의 얼굴은 눈이 새빨갛고 치켜 올라간 섬뜩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에는 작은 송곳니 같은 게 보였다네요. 그 순간 야쿠타로 씨와 친구는 그것이 일반 바는 아니다 확신. 서둘러 비상계단으로 빌딩을 나왔습니다. 그 후 그는 친구와 같이 류도초의 빌딩과 마이히메에 대해 더 조사해봤습니다만 나온 건 별 볼 일 없는 소문투성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빌딩에는 아무도 입에 담지 않는 비밀이 잠들어 있는 모양입니다. 몇 년이 지나 다시 마이히메를 찾아가려고 했더니 가게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녹봉기에는 그 가게의 그림자조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종이 인형의 눈빛은 지금도 야쿠타로 씨의 기억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네요. 나카야마 이치로의 오사카의 아이터널. 꽤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자유기구가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귀신 같은 건 전혀 믿지 않습니다만 여름이 되면 지방 잡지에서 심령 스팟 취재 의뢰가 들어오기도 한다네요. 그리고 그때도 취재가 들어왔는데요. 자기 집에서 오토바이로 1시간 정도 걸리는 산에 있는 터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많다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오랜 친구도 거기에서 영체험을 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산길을 쭉 가면 오래된 터널이 있다면서요. 그리고 그 터널 앞에 여자가 서 있답니다. 그쪽 터널 주변은 산길로 가로등도 없고 깜깜합니다. 그래서 터널이 있는 곳만 터널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다고요. 한밤중에 오토바이로 갔더니 분명 그 여자가 서 있는 겁니다. 보통이라면 섬뜩할 테지만 자세히 봤더니 그 여자가 너무 예뻐서 오토바이를 세우고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말을 걸었더니 그 여자가 실은 남친하고 드라이브 하다가 차에서 싸웠어요. 그래서 남친이 차를 내리라고 하더니 이런 산속에다 버리고 갔네요.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안 돌아와서 불빛이라고는 여기밖에 없으니 여기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럼 큰일이겠네. 그건 그렇고 어디 사람? 그렇게 묻자 가까운 마을 이름을 대길래 그럼 타 하고 오토바이 뒤에 태웠다고요. 그랬더니 어느새 그 여자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그 기고가 양반은 사실인지 아닌지 의심에 휩싸이면서도 취재처에서 그런 기사를 써달라는 것도 있어 취재 목적으로 가보기로 했던 겁니다. 여름밤에 홀로 오토바이를 달려 가보기로 한 거죠.
길은 제대로 된 포장도로입니다만 분명 가로등은 전혀 없었고 산길이라 길도 조금 구불구불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들었던 말 그대로 터널이 있었고 거기에 여자가 서 있었다네요. 헐, 진짜 있어 생각합니다만 그 친구 이야기를 들었던 것도 있어 기고가 양반은 그 터널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터널을 다 빠져나가고 나서 지금 그 여자는 대체 뭘까? 다시 생각이 드는 거죠. 오토바이 전조등이 비쳤을 때 여자의 얼굴에 불빛이 제대로 닿는다는 건 그건 살아있는 사람일 거라 생각. 다시 한번 보러 갔던 겁니다. 분명 자신은 거기에 귀신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여자도 귀신이라 생각한 것뿐일 거라고요. 본인은 귀신을 그다지 믿지도 않고 불빛이 닿았을 때 그림자도 분명 생긴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산 사람일 것이다. 만약 그게 사람이라면 이 시간에 이런 곳에 있는 여자라면 뭔가 사건에 말려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걸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다소 공포는 있었지만 다시 한번 유턴해 터널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터널 안에 들어가서 입구까지 돌아가니 역시 여자는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를 세우고 여자에게 말을 걸었죠. 그랬더니 여자가 실은 남친하고 드라이브 하다가 싸워서 라는 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봐도 사람입니다. 성격도 무지 밝아서 내 말 좀 들어줘요 같은 느낌이라 역시 일반 사람이자 여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어디 사람이야? 물어보자 여자는 일전에 친구에게 들었던 마을과는 다른 마을 이름을 대길래 이건 그 이야기에 나온 여자애와는 다르다. 이건 일반 여자애다 생각했죠. 그래서 여기 타 하고 오토바이 뒤에 태웠습니다. 꽉 잡아 하며 여자에게 자기 허리를 잡게 합니다. 여자의 감촉도 있고 체온도 제대로 느껴집니다. 그걸 속으로 확인하고 그럼 갈까 하고는 산속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달리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친구한테 들었던 이야기하고 똑같네? 생각한 순간 그쵸? 여자가 말했던 겁니다. 에? 하며 뒤를 돌아봤더니 모두가 했던 얘기처럼 여자는 없는 겁니다. 여자는 없는데 자기 허리 언저리를 감싸고 있는 손은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손은 있는 거죠. 하지만 여자는 없는 겁니다. 우와! 하며 서둘러 오토바이를 달립니다만 그동안에도 계속 손은 있었습니다. 이윽고 시가지로 들어왔을 무렵 손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는 지금 이런 일이 있었어 말했는데요. 나 귀신을 만났는데도 카메라도 있었는데도 아무것도 찍지 못했어 라고도 했습니다. 그 후 실제로 킹 레코드라든지 다른 관련 기업과 상의해서 몰려갔던 겁니다. 그랬는데 그 여자는 발견되지는 않았는데요. 차창에 손자국이 잔뜩 나 있었대요. 그렇게 아루지에 다키후도 심령 스팟이란 게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사는 야마가타에도 다키후도라는 뭔가가 있다는 장소가 있습니다. 원래는 수행자들이 가르침을 받는 장소였다는데요. 언제부터인가 거기에 장난삼아 간다면 저주받는다 또는 죽임당한다 등등 일컬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저도 낮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폭포가 정말 맑고 매우 깨끗한 공기가 흐르는 곳으로 여기에서 뭐로 저주를 받는단 말인가 이상하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밤이 되면 주변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디서 들려오는지 모를 굉음, 그 안에서 다가오는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뭐가 덮쳐와도 이상하지 않다. 그런 불길함이 주변을 감싸고 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귀희의 일본 괴담에서도 한번 다뤘던 적이 있으니까 링크를 달아놓도록 할게요. 그런 다키우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방 TV국에서 일하는 K씨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그는 늦게까지 편집실에 남아 영상 편집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떠들썩한 소리가 나며 촬영 스태프들이 촬영에서 돌아온 모양입니다. 아, 수고 많았어. 어디 갔다 온 거야? 그렇게 말을 걸자 젊은 스태프 중 하나가 오늘은 다키오도에 있었어요. 일부러 겁에 질린 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다키오도? 그 신령 스팟이라는 곳? 왜 또? 아니, 견내에 있는 신이나 절, 신사 같은 그런 것들을 촬영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어요. 젊은 감독은 그닥 무서워하는 모양이 아니라서 K씨는 일부러 거기 가면 큰일 당한다던데 부추겼다고 합니다. 너 위협하신다. 뭐니 해도 K씨가 오늘 밤은 여기 남으실 테니까요. 그런 말해도 난 모릅니다. 오히려 젊은 감독은 오늘 밤을 새야 하는 K씨를 향해 위협적인 말을 내뱉고 책상 위에 녹화된 테이프를 툭 던지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기가 놀렸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썩 좋은 기분은 아닙니다. 서둘러 편집 마치고 날이 밝기 전에 수면실이나 가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편집실에 틀어박힌 K씨. 이윽고 시간이 새벽 2시를 지났을 무렵의 일입니다. 깔깔깔깔. 어디선지 몇 명인가의 여성들이 서로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시간에 뭘까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K씨는 그때는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끔 심야 녹화를 끝내고 돌아오는 여자 아나운서나 어떤 편집 작업을 마치기 위해 일찌감치 오는 편집 디렉터도 있으니까요. 분명 그쪽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네요.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소리는 이쪽으로 가까이 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나운서 룸에 간다고 해도 사무실에 방문한다고 해도 편집실 앞을 지나쳐야만 하거든요. 근처에서 수다라도 떠는 거야. 하지만 심야 회사 내에서 떠드는 건 민폐지. 그렇게 생각한 K씨는 살짝 뭐라고 하려는 생각에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빨간 비상등 불빛 말고는 누군가가 있던 흔적도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정말 이상하게 생각이 됐는데요. 임박한 편집이 더 중요했죠. 깊이 생각하지 말자. K씨는 그날 아침까지 편집실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문제가 벌어진 건 다음날 아침. 야, 그 테이프 누가 어디 뒀어? 지난밤에 젊은 감독이 안색이 바뀌어 회사 안을 헤매이고 있습니다. 왜 그래? 밤을 새 피곤한 눈을 비비면서 K씨가 말을 걸자 젊은 감독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니, 어제 찍었던 다키오도 테이프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들어보니 어제 책상 위에 놓여있던 테이프가 아침 일찍 왔더니 호련히 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어젯밤에 계속 있었는데 테이프를 가져간 사람은 보지도 못했어. 원래부터 나 말고는 아무도 없었으니까. 맞아요. 그냥 책상 위에 놔둔 테이프를 누군가가 가지고 갔다고도 볼 수 없어요. 젊은 감독은 갸웃대고 있습니다. 결국 그 테이프는 나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K씨에게 자세히 들은 바에 의하면 방송국이라는 건 테이프 관리가 엄청 엄중한 모양으로 사라지거나 혹은 잘못해 덮어쓰기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테이프가 있는 곳을 함께 찾고 있던 K씨는 문득 지난밤 일을 떠올리고 그러고 보니 어젯밤에 하며 젊은 감독에게 기묘하다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중간까지는 테이프가 있을 만한 곳에 대해 그다지 들을 마음이 없었던 감독이 젊은 여자 몇 명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하는 순간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실은 다키오도에 갔을 때 바로 옆에 작은 사당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정말 작은 도자기로 된 이나리 인형, 작은 여우 인형이 3개 있었어요. 그냥 촬영할 때 그게 너무 방해가 돼서 옆에 치워놓고 미안 거기서 놀아라 그렇게 농담 섞어서 말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창백해진 감독에게 K씨는 물었습니다.
너 말이야, 그 여우 인형들 치우고 나서 나중에 제대로 돌려놓고 왔어? 감독은 말없이 고개만 가로주었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잊어버렸죠. 바로 철수했으니까요. 오후에 휴가 써서 제가 가보겠습니다. 젊은 감독은 그대로 휴가를 받고 자기 차로 다큐우도로 갔다고 합니다. K씨의 휴대폰으로 그의 전화가 들어온 건 전혀 가까이 되었을 때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있었어요, 테이프 라고 했습니다. 널브러져 있던 여우 인형 바로 옆에 케이스에 담긴 상태로 테이프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K씨는 밤에 그가 돌아와 카메라 안에서 테이프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는 것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 테이프를 찾을 수 없도록 훔쳐서 그가 올 때까지의 시간 동안 다큐우도로 가져다 놓았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도 이 이야기는 그 방송국에서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중년에 접어들었을 당시 젊었던 그 감독은 신사나 절을 찍을 때 신입에게 꼭 말한다고 합니다. 바보 같은 소리일지도 모르겠지만 거기에 예의를 갖춰 제대로 인사해야 한다. 그러면 나쁜 일은 분명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도 심령 스팟에 놀러 갈 일이 있다면 꼭 인사만이라도 빼놓지 않는 게 좋을 거라 봅니다. 시로타니 와타루의 고토로. 이시이 씨라는 65세의 굉장히 댄디한 아저씨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시이 씨는 원래 귀신이나 유령, 오컬트 종류에 대한 부정파라고 할까요? 회의적 시선을 가지고 오래 사신 분입니다만 말씀을 해주신 게 정월입니다.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치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것과 마주치고 나서는 살짝 시선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발단은 이시이 씨가 초등학교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니 약 50년 정도 전 일이 되겠네요. 그 당시부터 이시이 씨는 도쿄에 사셨는데 실은 이시이 씨 집은 조금 별난 관습이랄까요. 연중 행사가 있었다네요. 어떤 행사냐 하면 예쁜 자식일수록 매로 다스려라? 뭐 그런 쪽까진 아니겠지만 매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되면 아이 홀로 배낭을 짊어지고 외가댁이 있는 도호쿠의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놀러가라며 쫓겨나는 행사였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방학 내내 거기서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방학이 끝나기 조금 전에 도쿄로 돌아오라는. 당연히 그분 말고도 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모두를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름은 형님이 가고 겨울은 자기가 가는 식으로 순서에 따라가는 겁니다. 이시이 씨가 5학년 때의 겨울방학 일입니다. 순서가 돌아와 이시이 씨가 외가댁에 가게 됩니다. 어차피 해가 바뀌어 6학년이 되면 중학교 수험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놀러 가는 건 마지막이겠구나. 10대 초반이면서도 그걸 살짝 알고 있었죠. 조금 씁쓸한 기분이 있었습니다만 강역에서는 완행열차에 올라타 덜컹덜컹 흔들리며 도호쿠 시골을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쓱 눈을 돌리니 처음에는 도쿄 시내라서 빌딩들이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어딘지 쓸쓸하고 슬픈 기분으로 내다보는 동안 창가가 희미하게 흐려지고 흐린 창문 너머로 건물들이 점점 적어져 갑니다. 점차 하얀 게 섞여들기 시작하면서 어느새인지 창 너머로 한 면이 새하얀 설경과 어우러졌죠. 목적지인 역을 따라 승강장에 내려서 보니
낯선 사람들 속에서 할아버지가 이미 마중 나오신 모양으로 오, 켄, 잘 왔구나. 할아버지. 후다닥 달려갑니다. 추웠구나. 춥다 추워. 빨리 가자. 그렇게 할아버지가 몰고 온 경트럭에 앉아 덜컹덜컹 외가댁을 향합니다. 어차피 시골이라 보이는 건 온통 눈밭. 농로인지 뭔지 잠시 흔들리다 보니 먼 곳에 한 채 낡은 집이 보입니다. 초가지붕까지는 아니라도 일본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듯한 상상하기 쉬운 모습입니다. 그런 큰 단층집이 구궁 하고 나타났죠. 집 앞에 트럭이 서고 이시희 씨는 조수석에서 내려 눈속을 달려가서는 현관문을 드르르륵 엽니다. 흙마루 한가운데에 디딤돌 같은 게 놓여있고 한층 더 높은 곳에 복도가 있습니다. 장지문이 있지만 그건 모두 활짝 열려있고 그 앞으로는 다다미 수십 장 넓이의 넓은 거실. 이로리가 놓여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미 쓰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장작 난로가 하나 있어 집안은 은근히 따뜻했죠. 장작 난로 위에는 냄비가 하나 얹혀 있고 보글보글 뭔가가 끓고 있습니다. 그 주물로 만든 난로 옆에서 할머니가 등을 구부리고 아, 잘 왔다. 이리 와라. 안녕하세요. 가방을 던지고 할머니 옆으로 갑니다. 우선은 먹자꾸나 하더니 그 냄비에서 국물을 떠다 줍니다. 이시희 씨는 우선 그걸 마시고 온몸을 녹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언제나의 흐름. 즐겁게 얘기하며 밥그릇을 비우고 있는데 할머니가 옆에서 아빠, 엄마, 형은 어떻게 지내니? 학교는 어떻고? 하는 흔한 이야기를 하다가 다 먹고 나서는 잘 먹었습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이미 여러 번 왔던 곳이라도 좋은 곳이라서 이쪽에도 친구가 생겼고 여기 오면 친구와 노는 게 당연한 일이 되어 있습니다. 인사도 대충 발길을 돌려 현관으로 갈 때 켄짱,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 할머니가 한마디 네, 5시까지 돌아와. 이것도 매번 들리는 소리입니다만 이때의 아내 이시희 씨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말에는 아무런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아무래도 뒷머리를 잡히는 듯해 할머니 쪽을 돌아봤더니 또 하나의 위화감을 깨닫습니다. 집안이 어둑어둑한 겁니다. 물론 옛날 집 구조라서 현대 집들보다는 조금 어둡다는 건 알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아직 해가 중천인 시간에 이 정도로 어두울까 생각해 둘러보니 어찌된 영문인지 집안에 달아놓은 커튼이라는 커튼이 모두 촘촘히 닫혀있고 빨래집게 같은 것으로 꼭꼭 틈새를 막아놓고 있습니다. 바깥 불빛이 들어오질 않으니 역시나 이 정도로 어둡구나 생각했죠. 왜 대낮부터 커튼을 닫아놓는 걸까 생각했지만요. 뭐 그거야 어른들이 하는 일이니 자기가 알아야 할 일도 아닐 거라고요. 그런 것보다도 빨리 친구들과 놀고 싶다는 게 아이의 마음으로 응, 알았어. 다녀오겠습니다. 그대로 밖으로 뛰어나갔대요. 친구 집까지 찾아가 나 왔어 했더니 기다렸어 하며 친구들이 몇 모여 있었고 애들끼리 눈밭을 달려가며 눈싸움을 하거나 눈사람을 만들거나 하면서요. 도쿄에서는 좀처럼 할 수 없던 놀이에 신이 났습니다. 어린애와 장독은 얼지 않는다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놀다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들어보니 벌써 4, 5m 앞도 제대로 안 보일 정도로 날이 저물고 있어. 아, 안 돼. 미안. 지금 몇 시야? 누구에게 할 것도 없이 물어봤더니 친구들 쪽에서 6시 정도 됐을걸?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큰일 났다. 5시까지 돌아오라고 했는데 미안. 나 먼저 집에 갈게. 에? 켄짱 집에 가는 거야? 우린 어떡하라고? 그럼 나도 돌아갈래. 나도. 그래,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응, 돌아가자. 빠이빠이. 그대로 335 귀갓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시희 씨도 내일 보자며 얼굴을 들었을 때 이미 친구들의 이목구비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두 그림자처럼 되어 있었는데요. 둘러본 중에 하나만 이상하게 마른 친구가 서 있는 걸 알았습니다. 저런 놈이 있었나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만 예정된 시각을 1시간이나 지났기 때문에
서둘러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 귀가를 서두릅니다. 북녘의 해질녘이라는 건 저물기 시작하면 아주 빠른 것으로 순식간에 밤으로 변해갑니다. 중간까지는 몇 친구와 함께 갈 수 있었는데요. 그때부터는 제각기 길이 갈라집니다. 집과 집 사이가 상당한 거리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시희 씨는 혼자 남겨지게 됐죠. 어느새 떠오른 달빛이 휘황하게 비쳐 한층 추운 날이었습니다. 너무 추우면 눈은 내리지 않습니다. 걷고 있는 발밑에 눈도 밀도를 높여 한 발짝마다 녹말가루를 밟듯 부드득 부드득 소리를 냅니다. 놀 때는 몰랐는데 혼자가 되니 묘하게 한기가 돕니다. 아, 춥다. 뽀드득 뽀드득. 그러는 동안 부드득 부드득 다른 하나의 발소리가 들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를 걷는 건 자기 혼자일 텐데 기분 탓인가 싶어 속도를 높입니다. 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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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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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득. 자기 발소리와는 다릅니다. 느긋하면서도, 그런데도 확실히 거리를 좁혀오는 또 하나의 발소리가 역시 기분 탓이 아니라 등 뒤에서 다가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뒤돌아보는 게 망설여져 이쪽으로 돌아가는 놈이 누가 있었나? 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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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면서 무심코 발밑을 봤더니 자기 오른쪽 대각선 뒤 근처에서 쓱 그림자가 뻗어오는 걸 시야 가장자리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역시 누가 오고 있어. 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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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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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득. 점점 커지는 다른 하나의 발소리. 그림자는 완전히 자기 옆까지 뻗어 있고 이젠 바로 뒤겠구나 생각했을 때입니다. 야, 벌써 돌아가? 라는 목소리가 납니다. 벌써 6시 넘었잖아. 야, 좀만 더 놀자. 안 돼, 할머니한테 혼나. 그렇게 말하면서도 다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뽀득 뽀득 뽀득. 고개를 들자 이윽고 할아버지 집이 보입니다. 이때 드물게도 할머니가 문 밖에까지 나와 속옷을 입은 채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아, 할머니가 마중 나왔구나 생각했을 때입니다. 쓱. 바로 옆에서 기척을 느껴 이시희 씨는 처음으로 발길을 멈춥니다. 그것과 동시였어요. 왼쪽 귀 바로 뒤에서. 그럼 니네 집에 가자. 분명한 속삭임이었습니다. 휙 돌아본 방향에 사람의 모습은 없었어요. 뭐야? 나는 지금까지 누구랑 얘기하고 있었던 거지? 생각한 그때. 켄짱, 뭐 하는 거니? 왜 그래? 할머니가 큰 소리로 불러. 답하는 둥 마는 둥 마치 오한이 돋는 듯이 미세한 떨림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그 모습을 봤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할머니가 후다닥 뛰어와서 켄짱, 무슨 일이야? 빨리 들어가자. 꼭 끌어안고 이시희 씨를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현관에서 흙마루로 들어가자 꼭 자동문처럼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그대로 이시희 씨를 아는 채 난로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더니 무릎 위에 앉히고는 추웠지? 응? 추웠지? 하며 열심히 몸을 문질러 주었습니다. 이시희 씨는 자기도 모르는 동안 이상한 한기에 덮쳐져 막으려고 해도 떨림이 멈추질 않습니다. 떨면서 현관을 봤더니 거기에는 할아버지가 서 있고 문을 탁 닫은 후 우두커니 서서 뭔가의 모습을 살피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이러나 생각하는데 켄짱, 아까 누구랑 얘기하고 있었냐? 몰라. 전혀 모르는 놈이 뒤에서 오고 있었어. 뭐라고 했어? 벌써 가는 거냐고 해서 응이라고 했어. 그랬더니 좀 더 놀자고 해서 안 된다고 말했어.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그놈이 내 쪽으로 와서 그럼 니네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어. 거기까지 보고 하니 할머니는 문지르던 팔을 딱 멈추고는 천천히
그 자리에 이시이씨를 내려놓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멍한 눈은 점점 노기를 머금고 낮보다도 한층 어두워진 집안 모습을 두리번 보고 있습니다. 옆에서 따닥거리며 타고 있는 장작난로에 불꽃 아래에서 새어나오는 빛에 할머니의 그림자가 벽 쪽으로 뻗어 있고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있어 지금까지 알던 할머니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망령 같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할머니는 집 안쪽 어둠을 바라봅니다. 나가! 우리 집에서 나가! 비명을 지릅니다. 그 절규가 끝나자 현관에 서 있던 할아버지가 마치 만화처럼 무릎부터 쿵 하고 무너져 내리면서 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그날 밤 평소 같으면 1층 안쪽에 있는 마당의 면 한 방에 이불을 깔아줍니다만 이날에 한해서는 2층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2층 제일 안쪽에 있는 건 헛감방. 삐걱거리는 복도를 쭉 나간 끝에서 벽장 미닫이 문을 여니 잡다한 것들이 막고 있고 창문도 있을 테지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잡다한 물건들 한가운데 억지로 자리를 펴고 켄짱, 오늘 밤은 여기서 자거라. 응, 알았지? 오늘 밤 하루만 참으면 되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밤 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이 방을 나와서는 안 된다. 무슨 일 있으면 우리를 부르는 거야. 알았지? 응. 사실은 왜 여기서 자야 하는지 묻고 싶었죠. 하지만 그런 걸 물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박이 찾아왔고 오늘 하룻밤만 버티면 된다니까 여기서 얌전히 있으면 괜찮겠구나 생각하는데 드르르르륵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갔다고 생각하는데 닫힌 문 너머에서 구궁 하는 소리가 납니다. 아무래도 미닫이 문에 임시 버팀목을 대는 모양으로 나가려고 해도 반대편에 버팀목을 대고 있다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체 지금 자기 신변에 뭐가 일어나는 걸까? 다행히도 돌아왔을 때의 떨림은 진정돼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온기 없는 캄캄한 헛감방. 일어나 있어도 소용없으니 빨리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갑니다.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일단 잠들어버리면 아침이 오겠지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놀다 지친 것도 있었는지 바로 잠든 건 좋았는데요.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평소엔 중간에 깨지 않는 이시이씨는 뭔가를 갑자기 느끼고 팍 정신을 차렸습니다. 실눈을 뜨고 봅니다. 캄캄한 어둠입니다만 오래 눈을 감고 있어서 방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상해. 평소엔 중간에 안 깨는데 왜 깼지? 생각하는데요. 누군가가 천천히 계단을 올라옵니다. 둥, 둥, 둥. 할아버지? 할머니? 걱정이 돼서 오는 거구나 생각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캄캄한 헛감방에 있는 불안감도 있어 이불 속에서 나와 문 옆까지 다가가서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벅, 저벅. 드디어 발소리가 다가와서는 문 앞. 사락 하며 옷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켄짱, 할머니? 안 춥니? 괜찮아, 안 추워. 근데 할머니, 왜 오늘 밤은 여기서 자야만 하는 거야? 켄짱, 안 춥니? 안 추워. 할머니, 나가면 안 돼? 켄짱, 안 춥니? 이상합니다. 할머니는 아까부터 같은 말을 마치 고장난 녹음기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얇은 문풍지 너머에 있는 건 정말 내가 알고 있는 할머니일까? 그런 불안이 치밀어 올라 할머니? 켄짱, 안 춥니? 이건 할머니가 아니다 생각. 할머니! 하고 큰 소리로 부르자 아래층에서 장지문이 열린 소리가 납니다. 다다다다 소리가 나고 쿵쾅쿵쾅 계단으로 오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켄짱, 왜 그러니? 무슨 일이 있었어? 할머니 지금 왔어? 지금 왔냐니?
지금 막 왔어. 좀 아까 할머니가 와서 켄짱 안 춥니? 하고 물어봤어. 안 그랬어? 왜 그래? 뭔가 왔었어? 뭐가 왔었어. 켄짱 안 춥냐고 물어봤어. 넌 그래서 뭐라 그랬어? 그것뿐이야. 방에서 안 나왔지? 응, 안 나갔어. 다행이다, 켄짱.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여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마 교대하는 것 같습니다. 켄짱, 괜찮냐? 응, 괜찮아. 근데 왜 여기서 자야만 해? 조금만 참으면 아침이니까 조금만 더 견뎌라. 켄짱, 친하게 지내던 가족 기억하냐? 기억나, 카즈오짱. 근데 오늘은 안 왔어. 카즈오는 말이다. 올 봄에 죽었다. 에? 카즈오짱이란 아이는 여기서 친하게 지내던 키가 큰 친구인데 봄에 갑자기 죽었다는 겁니다. 왜? 그 집은 이쪽으로 이사와서 아직 얼마 안 됐는데 말이다. 잘 모르겠지만 가엾은 일을 당했다. 맞아요. 하고 할머니가 맞장구를 칩니다. 카즈오는 올봄에 밖에서 떨면서 돌아왔는데 열이 나는데 이런 시골에 바로 봐줄 의사도 없으니 아침에 병원에 데려가라고 생각해서 그날 밤 아빠와 엄마가 카즈오를 재우고 아침을 기다리기로 했는데 말이다. 한밤중에 카즈오가 갑자기 일어나서는 나도 갈래. 큰 소리를 지르더니 그대로 뛰어가서 창문을 깨고 아래로 떨어졌다. 목에서 엄청나게 피를 흘리고 죽었어. 떨어진 모양이 안 좋았는지 몸은 땅바닥을 향하고 있었는데 말이다. 머리는 완전히 하늘을 향해 돌아간 모양이다. 그리고 창문 파편이 목에 떨어져서 엄청난 피를 흘리고 죽었어. 이상한 일은 없었냐고 부모에게 물어봤더니 카즈오는 친구가 집에 왔다고 그랬다더라. 부모 입장에서 보면 열이 나서 창난 상태라고 봤겠지. 하지만 그건 달랐어. 그건 고토로였다. 고토로? 10살이 안 된 아이만 노리는 놈이고 3가지 질문을 던져온다. 벌써 가는 거야. 좀 더 안 놀래. 그리고 처음 보는 녀석이 네 집에 가겠다면서 따라오는 거다. 믿을 수 없겠지만 꿈결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래도 자기도 그 고토로라는 정체도 모를 것에 올렸고 이 고토로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데리고 온 밤에 창문도 없는 방에서 바깥과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고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아침까지 아무 일도 없으면 그것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는 묘한 전설이 있다는 것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생각하는 동안에 여보, 해가 떴어요. 아침이 됐어. 아침이 됐다고. 아침이 왔다고? 다행이다. 미닫이 문이 드르륵 열리고 주름 속에 있는 눈이 보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굴을 찡그리고 뚝뚝 눈물을 흘리며 아, 살았다. 켄짱, 다행이야. 하며 안아줬다고 합니다. 뭔 일인지도 모르면서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이시희 씨도 덩달아 울었다고 하네요. 그런 일이 옛날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10년, 20년이 지나는 동안 과연 그런 일이 현실에 있었던가? 내가 읽었던 것들이 여러 가지로 연결되어 마치 내 기억처럼 변한 게 아닐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시희 씨는 65세가 되었고 그해 정월에 생긴 일입니다. 따님 부부가 손주인 당시 3살이 된 카이군을 데리고 놀러 온 겁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가족끼리 TV를 보고 있을 때 어라? 카이 어디 갔지? 왜 그래? 아니, 아까까지 있었는데 어디 갔을까나? 봤더니 이시희 씨 서재문이 살짝 열려있길래 아, 내 서재에 들어갔나 보구나. 괜찮다, 괜찮아. 내 방에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불러오마. 일어나 걸어가 이시희 씨가 서재문을 엽니다. 침대가 있고 서재에 책상이 있고 책장이 있고 아주 간소한 방입니다. 그 침대 머리맡에 카이군이 살짝 벽 쪽을 향해 응 하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이, 캄캄한 방 안에서 뭐 하는 거니?
말을 걸었지만 카이군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벽을 향해 응, 응. 이상하게 생각된 순간입니다. 등 뒤에서 할아버지,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더니 거기에는 궁금하다는 듯한 얼굴로 카이군이 뒤에 서 있었습니다. 에? 생각해 다시 침대로 눈을 돌리자 거기에도 카이군이 있네요. 카이군이 둘 있는 겁니다. 이거 뭐지? 생각하고 있는데 침대에 앉아있던 카이군이 톡 하고 바닥으로 내려오더니 천천히 이쪽을 돌아봅니다. 그렇게 돌아보면서 무려 카이군의 작은 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는 동안 마침내 목이 천장 근처까지 뻗어갔을 때 완전히 빙글 돌면서 이쪽을 향했습니다. 그때 이시희 씨는 경악했다고 합니다. 천장에 금방 닿을 듯한 그 얼굴은 손주인 카이군이 아닌 언젠가 죽었다고 들었던 카즈오짱의 얼굴이었답니다. 자세히 살펴보자 목인 줄 알았던 곳에는 알지도 못하는 무수한 아이들의 얼굴이, 그리고 눈 깜짝하는 사이에 사라졌다는 거죠. 그건 내 기억이 틀린 게 아니었던 것 같아. 그건 내가 어렸을 때 분명히 겪었던 일일 거야. 요괴 같은 종류라고 봤는데 분명 그렇지가 않아. 원래는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어려서 죽은 아이들이 모두가 뭉쳐서 다음은 너야, 너도 이쪽으로 와 하는 것 같아. 처음 그런 일을 겪고 50년이 지났는데도 카즈오는 계속 내 곁에 있었구나 생각했네. 흔히들 20살이 될 때까지 이상한 체험이 없다면 평생 그런 일은 겪지 않을 거라고들 합니다만 결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잊고 있던 먼 옛날에 뭔가와 만났다면 20살을 넘겨도 이상한 걸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